어머님, 아버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30억짜리 송파 아파트에 사는 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당장 수술비 2천만 원이 없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당장 선생님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은 얼마인지, 그래서 통장에 남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1분 안에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분들이 월 250만 원으로도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수십억 자산가들은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놓치시면 평생 모은 그 소중한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아직은 아파트보다 붉은 벽돌집이 더 정겨운 골목 끝자락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는 늙은 벤치 하나. 그 벤치는 박성실 씨와 김재민 씨의 지정석이었다. 한나란 씨의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인생의 파도를 넘어오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린 두 친구였다. 박성실 씨는 평생을 학교 소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했다. 그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가 매일 아침 쓰는 낡은 가죽 수천만큼은 닳고 닳아 반질반질했다. 오늘도 그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몽당 연필로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내리고 있었다. 9월 12일 시장 콩나물 1,500원, 두부 한 모 1,200원, 손주 과자 3,000원, 총지출 5,700원. 숫자를 적는 그의 얼굴엔 근심 대신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악보를 확인하는 지휘자처럼 평온했다. 아이고, 박 과장, 아직도 그런 걸 일일이 다 적나? 자네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목소리만 들어도 김재민 씨인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자산가였다. 번쩍이는 구두에 잘 다려진 재킷. 풍채 좋은 그의 얼굴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박성실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조금 풀었다. 이 사람아, 이게 내 인생의 나침반이야. 이게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거든. 자네처럼 큰 배를 몬 적은 없지만 내 조각배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네. 박성실이 수첩을 소중히 품에 넣으며 웃었다. 김재민은 코웃음을 쳤다. 나침반은 무슨, 그 푼돈 적어서 뭐 할 건데. 나는 말이야. 어제 우리 막내 손주돌이라고 금수저 세트를 맞춰줬어. 500만 원이더군. 눈 딱 감고 긁었지. 사내 대장부가 돈 1,000만 원에 벌벌 떨어서 쓰나. 허어로운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수십억짜리 건물은 그의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이기도 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들쭉날쭉했고 세입자들의 불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을 대달라 성화였고 시집간 딸은 사위 몰래 생활비를 타갔다. 돈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오고 어디론가 빠져나가는데 정작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다. 박성실은 그런 친구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민아, 자네 혹시 3 더하기 5가 뭔지 아나? 뭐? 이 영감탱이가 날 뭘로 보고. 당연히 8이지. 그럼 8 빼기 2는? 6이지. 장난하나 지금. 박성실이 빙그레 웃었다. 보게, 자네는 그렇게 간단한 셈도 잘하면서 왜 자네 인생의 셈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나는 매달 연금 180만 원 들어오고 아내가 식당일 도와서 버는 돈 70만 원. 합이 250만 원이야. 거기서 우리 두 식구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다 빼고 나면 딱 5만 원이 남아. 나는 매달 5만 원씩 버는 부자라네. 이 수첩에 다 적혀 있지. 아주 간단한 셈이야. 그런데 자네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나? 김재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건물의 월세 총액이 얼마인지도 자식들에게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지도
그래서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돈. 그것은 거대한 안개처럼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다. 박성실의 5만 원은 작지만 선명하게 보였고 그의 수십억은 크지만 희미했다. 그날따라 친구의 낡은 수첩이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더 단단하고 안전해 보였다. 며칠 뒤 김재민에게 폭풍이 몰아닥쳤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었다. 유난히 착하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잔뜩 잠겨 있었다. 사위의 보증 문제가 터져 당장 2억 원을 막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당당하게 소리쳤다. 울지 마라. 이 애비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2억? 그거 해결해주면 될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그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자신만만했다. 까짓 2억. 내 건물값이 얼만데.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그는 난생 처음 겪는 굴욕과 절망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주거래 통장 잔고는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다. 월세 수입은 들어오자마자 대출 이자와 자식들 용돈으로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그는 다른 통장들을 다 뒤져봤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와 들쭉날쭉한 임대 수입 증명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은행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현재 자산은 많으시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렵겠습니다. 유동성 위기. 뉴스에서나 보던 단어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꽂혔다. 수십억 자산가.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건물주 김재민. 그는 지금 당장 딸의 눈물을 닦아줄 2억 원이 없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꺼내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그는 거대한 황금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발밑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만 정작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없는 사막의 나그네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내 몰래 눈물을 훔쳤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그였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한단 말인가. 아들에게? 사위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이미 허리가 휜 아들이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박성실의 작은 빌라였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그는 수십 번을 망설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친구의 얼굴이 나타났다. 박성실은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거실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살림살이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평온한 풍경 앞에서 김재민은 끝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음, 딸의 위기, 텅 빈 통장, 그리고 지독한 불안감까지.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던 박성실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의 손에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재민아, 이걸 받게. 통장이었다. 김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박성실 이름 아래 찍힌 잔액은 정확히 5천만 원이었다. 성실아, 이게 무슨 돈이야? 비상금 통장이야. 우리 아내랑 내가 평생 모은 돈이지. 혹시라도 우리 둘 중 누가 아프거나 집에 큰일이 생기면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다행히 아직 쓸 일이 없었네. 자네 딸 급한 불부터 끄게. 이자 같은 건 생각지도 말고. 김재민은 통장을 든 채마를 잊지 못했다. 2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하지만 이 5천만 원은 그가 은행에서 거절당했던 그 어떤 돈보다 무겁고 따뜻했다.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박성실 부부의 시간이었고 땀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대비였다. 보이는 돈. 위기의 순간에 즉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돈. 김재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성실의 손을 잡았다.
성실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나는 평생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았어.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덩치만 믿고 허세를 부렸지. 자네는 진짜 부자였어. 그 순간 김재민은 깨달았다. 진짜 재산은 건물의 크기나 통장의 총액이 아니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 내일 무슨 일이 닥쳐도 최소한의 방패는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부였다. 박성실의 낡은 수첩과 3개의 통장 생활비, 비상금, 노후자금은 수십억짜리 건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벽이었던 것이다. 김재민은 친구의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다음 날 처음으로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자신의 총자산,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무계획적인 지원은 해줄 수 없다는 선언까지. 처음에는 당황하던 자식들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 앞에서 숙연해졌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건물의 일부를 담보로 겨우 자금을 마련해 딸의 급한 불을 껐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 벌리던 것을 멈추고 스스로 일어서기로 약속했다. 얼마 후 공원 벤치에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박성실은 여전히 그의 낡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조금은 어색한 손길로 새 노트에 숫자를 적어내려가는 김재민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명품 재킷을 입지도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선 지독한 불안감의 그늘이 걷히고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 사람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돈이 어디로 이렇게 새어나가는지 꼭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어. 김재민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박성실은 그런 친구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인생의 가계부를 쓰는데 늦은 때란 없는 법이라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야. 두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노년의 얼굴은 그 어떤 부자의 얼굴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당신의 인생 가계부는 안녕하신지요?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당신을 웃게 합니까? 아니면 울게 합니까? 선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최인규 씨의 하루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시절처럼 규칙적이고 단정했다. 그의 손에는 신문 대신 언제나 직접 제본한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내 인생의 후반전 설계도라고 이름 붙인 그 파일 안에는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320만 원을 기반으로 한 촘촘한 예산안과 아내와의 노후 계획,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하는 재정 원칙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돈이 아니라 계획이 노후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벚꽃이 흩날리던 작년 봄이었다. 대기업을 잘 다니다가 돌연 사표를 던진 아들 민준이 야심찬 얼굴로 그를 찾아왔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다는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겠다며 목 좋은 상가, 임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만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사업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미래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2년 안에 원금의 2배로 갚겠습니다. 아내의 눈빛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라며 그를 압박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그의 결심만을 기다리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나는 내 미래에 투자하고 싶지. 내 실패에 돈을 대주고 싶지는 않다. 차가운 거절에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계산적으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아들한테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고 아내는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최인규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1억 원을 내어주는 것은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아들의 실패를 예약하고 자신의 노후까지 저당 잡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에게 돈은 자식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내와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킬 최후의 보루였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이 없었기에 자식의 인생에 무책임하게 올라탈 수도 없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무분별한 도움이 실은 내 노후와 자식의 미래를 함께 무너뜨리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달간 아들과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절에도 아들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너무 빡빡하게 군다며 수군거렸다. 외로웠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났다. 매일 아침 올레길을 걷고 저녁에는 작은 어촌 마을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아내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연금 320만 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 하루 8만 원의 예산으로 숙박과 식비, 교통비를 모두 충당했다. 부족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주는 선물이야. 민준이도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걸세.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카페를 열었지만 반짝하던 유행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개업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사업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아들은 헬쑥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엉망이 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물으러 온 것이었다. 최인규 씨는 그제야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는 통장을 내미는 대신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재정관리 파일을 아들 앞에 펼쳐 보였다. 그는 아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돈을 관리하고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민준아,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다. 지금부터 아빠랑 같이 내 인생의 가계부를 다시 써보자. 부자는 빚을 청산하는 것부터 함께 계획을 세웠다. 아들은 작은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매달 버는 돈의 70%를 빚 갚는 데 썼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1년 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주말 오후 최인규 씨 부부의 아파트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온 것이다. 아들은 더 이상 화려한 사업가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 성실하게 월급을 받고 있었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 민준 씨랑 제가 매달 5만 원씩 모아서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동남아 크루즈 여행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3박 4일짜리 저렴한 상품이었지만 최인규 씨 부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값졌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얻어낸 첫 번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왜 돈을 안 주셨는지. 만약 그때 제가 그 돈을 받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돈 대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신 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최인규 씨는 자신의 인생 후반전 설계도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써넣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억 자산가도 갖지 못한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의 노후는 매달 들어오는 320만 원의 연금만큼이나 투명하고 안정적이었다.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닌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최인규 씨가 평생을 걸쳐 이룩한 진짜 재산이었다. 어머님, 아버님, 진정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고 있다는 단단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당신과 자식의 미래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재민 씨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자산을 들여다보면 열에 8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나라는 드물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수십억 자산가인데 정작 내 손에 쥔 돈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황금 감옥에 갇힌 거라고 표현하더군요. 번쩍번쩍 빛나는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가에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 같아도 세금 내고 대출 이자 갚고 또 자식들이 손 벌리면 쥐어주다 보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자녀 결혼이나 사업 자금처럼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몸이라도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김재민 씨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졌던 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내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 극한의 공포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박성실 씨나 최인규 씨의 삶을 한번 보시죠. 이분들 한 달 수입이 김재민 씨 자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김재민 씨에게 없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돈과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자기만의 원칙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노부부가 그래도 남들처럼 살려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정말 아끼고 아껴도 200만 원은 넘게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분들은 딱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박성실 씨가 매일 저녁 가계부를 쓰는 거, 최인규 씨가 인생 후반전 계획표를 짜는 거, 이게 그냥 돈 아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에는 재산이 총 얼마냐 보다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꼬박꼬박 들어오느냐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노년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무서운 문제가 바로 다 큰 자식 문제입니다. 김재민 씨가 그 큰 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딸에게 무계획적으로 돈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인규 씨는 어떻게 자신의 노후를 지켜냈습니까? 아들의 사업 자금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요즘 허리가 휘는 부모님들 보면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다 큰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최고의 노후보험이라고 했지만 죄송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내 노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인규 씨가 아들에게 돈 대신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그냥 잡아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부모가 평생 잡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자식도 독립해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부모의 노후가 안정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무책임한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함께 밀어넣는 독이 든 술잔과 같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진짜 노후의 부자는 부동산이 몇 채인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연금처럼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의 흐름을 만들고, 둘째, 가계부든 뭐든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철저하게 통제하며, 셋째, 다 큰 자식에게는 무한정 지갑을 열어주는 대신 명확한 선을 긋는 것. 이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분이야말로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자산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평온한 노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들을 꼼꼼하게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황금 감옥에 갇힌 내 집을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앞서 보신 김재민 씨처럼 분명히 몇십억대 자산가인데도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특징이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라가 보증을 서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다른 말로는 영무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셨고 가지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에 계속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개념입니다. 집을 팔거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인 셈이죠. 만약 김재민 씨가 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무리하게 상가 건물을 팔려고 내놓거나 자존심 상하게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알아보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바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딸의 문제도 해결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찍히는 연금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몰라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존엄한 노후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이건 단순히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일궈온 가장 큰 자산인 집을 잠에서 깨워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아주 혁신적인 금융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작정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녀 리스크를 똑똑하게 차단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쥐는 겁니다. 바로 노년층을 위한 금융 교육과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최인규 씨가 아들의 사업 자금 지원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신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본받아야 할 지혜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마음에 걸려서 혹은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녀에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다가 결국 노후 파산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 큰 성인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노후에 위험이 되는 걸 성인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관리하고 스스로 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의 노인복지관 같은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금융사기 예방법이나 노후 자산관리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하고 있고요. 살고 계신 동네의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만 가보셔도 은퇴 후의 돈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상속이나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심지어 가계부 쓰는 법까지 아주 실질적인 돈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강좌나 상담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최인규 씨가 스스로 만들었던 인생 후반전 설계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고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니까 자녀를 도와줄 때도 명확한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잘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나는 이제 잘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자녀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중심을 잡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진짜 시작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나만의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금융교육들은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건강하게 선을 긋고 자녀 또한 그 말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진짜 독립을 할 수 있게 돕는 가족 재정 독립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 자녀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자녀가 각자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주택연금과 금융교육은 나라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착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녀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해둔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계부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털어내며 쌓아올린 벽돌 한 장, 한 장, 아이들 웃음소리와 아내의 저녁 짓는 냄새가 스며들었던 우리 집.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제 갈 길을 찾아 펄을 날아갔고 덩그러니 남은 집은 나의 지나온 시간을 말없이 품고 있네. 이제 이 고마운 집이 내 청춘의 땀으로 지켜온 이 울타리가 나의 남은 날들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벗이 되어준다 하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아버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수십억 자산이라는 빛나는 이름 뒤에서 당장 쓸 돈이 없어 딸의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던 김재민 아버님. 그리고 자식에게 무작정 돈을 내어주는 대신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굳건히 잡고 돈에 대한 원칙과 지혜를 가르쳐주며 모두의 행복을 지켜낸 최인규 아버님. 두 분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공존하는 두 개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의 깊은 고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고 좋은 옷 한 벌 더 입히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집 한 채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젊음과 맞바꾼 훈장이자 내 삶의 역사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훈장이 내 남은 인생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주택연금은 그저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차가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준 고마운 집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내 청춘의 땀방울이 스며있는 그 집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면서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자식들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밥 한 번 살 수 있는 여유와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또한 다 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끈을 놓지 못하고 자녀의 인생에 계속해서 내 돈과 내 삶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없어도 단단하게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홀로 설 힘을 길러주는 것일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수많은 금융교육들은 바로 이 건강한 거리두기와 현명한 독립을 도와주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더 이상 자식의 돈 문제에 함께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댈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평생을 애쓰셨으니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텅 빈 곳간을 보며 한숨 짓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서 그 온기를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눈물 젖은 빵을 건네는 희생이 아니라 따뜻하고 풍성한 밥상 앞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나라가 마련한 든든한 제도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의 가계부를,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찬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를 위한 진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실 시간입니다.